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서의 지켜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차이점: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해 사인하는 거야. 창출하는 규범.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차이. 쉽게 생각하면 강제성이 있냐 없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강제성이 있으면 조약, 강제성이 없으면 국제관습법. 근데 그런 거 있지 않나? 강제성이 있는데 안 지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할 테면 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 분명히.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뭐 어쩔 수 없는데 지키려면 뭐 지켜주고. 근데 다 지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뿐,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일반적이다. 보통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게 일반적이다. 전 세계 사람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은행이라는 건 남의 돈 빌려서 또 다시 빌려주고 뭐 그런 일 하는 게 은행이긴 하지만, 네 돈을 8%는 갖고 있어야 해요. 이렇게.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지.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요게 이 지문의 중심 제재입니다.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국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을 나타내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권고적인 거 하면은 좋고 뭐 아니어도 뭐 저희들은 할 말은 없고 이런 걸 얘들이 이를 악물고 지켜? 왜 그럴까 생각해 보자. 이것은 위반에 대해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인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즉, 국제법은 위반에 대한 제재로 효력을 확보하고, 그런데 BIS 규제와 같은 건 체크,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첫 번째 문단에서 누구 얘기하고 있어? 조약과 국제관습법 사이의 차이점.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은 신뢰로서 구속력을 갖습니다. 강제하지도 않는데. 밑으로 내려가자. 두 번째 문단.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BIS 비율 네모, 이것에 대한 옆으로 쭉 와서 도입 주체,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 목적, 이렇게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그
내용 이건 거지. 네 줄 사이의 순식간의 BIS 비율에 대한 관련 내용, 목적, 도입 주체가 나타나 있어. 바젤 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BIS 비율을 산출해내는 공식.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 자본 곱하기 100 해서 이게 8%는 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 자기 자본은 뭔지 알겠어. 내가 은행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투자한 돈, 내 돈, 은행 돈. 그게 자기 자본일 거고, 위험 가중 자산이란 뭘까? 이거지. 여기에서 정리해준다. 자기 자본은 은행의 기본 자본, 깔고 시작한 돈, 보완 자본,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다음, 위험 가중 자산은 보유 재산 중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가 가지고 있는 돈 항목별로 쭉 나눠 놔봐. 얘네는 자기 자본이고 얘네는 위험 가중 자산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 위험 가중치란 뭡니까?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건데, OECD 국가, 솔직히 이 국가 자체가 망할 일은 있어 없어? 없어. 나라 자체가 망할 일은. OECD 국가의 국채는 0%, 완전 안전해. 회사채는 100%. 무슨 말이야? 회사는 망할 수 있어. 이렇게. 그것을 획일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이게 뒤에 계산 나오는 거라서 요거는 중요해요.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커지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 저 회사 자체가 위험한 것도 고려해야 되지만 시장 자체의 위험도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대공황 빠지면 어때요? 그럼 진짜 거의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지만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건데, 시장의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 위원회는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를 했어.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를 해서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했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끔 바젤 1 협약이 1996년에 완성이 되었다. 바젤 1 협약의 특징. 1번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으로 나눈다. 다음 어디가 있어? 시장 위험을 측정할 때에는 니들이 측정해라 이거야. 대신에 우리는 감독해 주겠다. 2번 요 1, 2번이 내용이 들어간 게 바젤 1 협약. 1, 2번은 바젤 1 협약.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1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이제 2004년에 바젤 2 협약이 도입이 되었다. 여기에서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위험 가중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은행, 니들이 가지고 있는 요만큼의 돈 있지. 얼마나 위험한 돈인지는 니들이 판단해. 라고 판단권을 넘겨줬어. 표준 모형을 쓰던 니들 자체적으로 내부 모형을 쓰든 알아서 해. 이거지. 표준 모형은 OECD 국가에서 어머 이게 변했다. 아까는 바젤 1에서 국채는 위험도 0%였는데 0에서 150%. 회사채는 100%였었는데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해서 이 말 중요해요.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해, 점수가.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다 라고 하면 그 회사 위험해. 망해가는 코스를 걸을 수 있어. 그래서 니들은 그 회사한테 100억 받을 거 있지만 20억 받을 거라고 계산해 줄게. 신용 위험도 가중치가 20%라면 그 회사는 20억으로 계산이 됩니다. 내부 모형은 그래서 이게 개념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신용 위험도 가중치가 20%라면 80%는 안전하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야.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 나중에 계산할 때.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제 비율 아까 얼마였었지? 8%. 자기자본 최저가 8%가 초과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은행은 8%만 있어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회사의 회사채를 많이 갖고 있어. 근데 계산하면 또 8% 나오는 거야. 야, 우리가 봤을 땐 니네 조금 위험한 것 같아. 9%로 올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최근에는 바젤 3 협약이 발표가 되면서 바젤 3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기간에 갚아야 될 돈을 빼주는 거야. 자기 자본에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비율이 6%가 되게 보완해 줬어. 그렇지. 네가 원래 가지고 있는 돈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 요거 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 자본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자기 자본이 줄어들면 8% 맞추기 빡세. 그러니까 오케이 6%로 낮춰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했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민경아, 시험 문제는 뭐니? 바젤 1, 2, 3 비교하라는 거야. 이렇게. 1일 때는 어떻게 계산값, 2일 때는 몇 퍼센트 나오고 3일 때는 몇 퍼센트 나올지 그거 계산하라는 거야. 다섯 번째,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해서 제도화하고 있다. 바젤 위원회에서는 28개국의 금융당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첫 번째 문단과 연결되는 거야.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었다. 강제되지도 않았는데 회원국도 아닌데 알아서 지키고 있었어. 현행 법제에서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뭐야? 쟤네는 권고사항이라고 얘기한 걸 우리는 법으로 바꿔놨어.
이 악물고 지킬 거예요 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지.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목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 은행이 믿을 만하다라는 징표를 국제금융시장에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발을 들일 수 없다. 국제시장에서 나설 수가 없어. 마지막 문단이죠.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해서 제정해. 그 현장에서는 회원국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해. 잘 봐. 바젤위원회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해서 제정하고 그 기준을 도입할 의무를 부과해. 의무라는 말은 뭐야? 그거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근데 이상해. 감독 권한이 없어.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라는 것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의무사항이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뭐 저희가 페널티를 주지는 않습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해 따르고 있어.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받지 않는 국가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이러한 법을 말랑말랑한 법, 소프트 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딱딱한 법도 있겠네. 딱딱한 법은 뭐야? 조약이나 국제관습법. 딱딱한 법이야.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페널티가 있어. 근데 지금은 말랑말랑한 법이지만 나중에는 딱딱하게 응고될지,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 밑에 나와 있는 문제 시작해 주세요. 댓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바로 답 보고 가면 되지. 1번. 특정한 국제적 기준 BIS 비율, 그것에 대한 내용과 8%로 자기 비율, 자기 자본 비율 맞춰야 돼. 그 변화 양상 1, 2, 3 양상을 다양하게 서술하며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말랑말랑한 법이에요 이라고 이야기. 그래서 정답은 1번. 딴 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음 페이지 2번 볼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조약은 체결한 국가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체크하러 갑시다. 조약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 얘기 어디 있어? 맨 위에 있어. 여기 있다. 조약은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해서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맞는 얘기지. 2번.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 2에서 3로 넘어갔었던 경우. 여기 있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된 바젤 협약은 이전의 협약에 들어있던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2번 맞는 얘기지. 3번. 말랑말랑한 법에서는 일반적인 제재보다는 오케이, 신뢰로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아니요. 딱딱한 법? 딱딱한 법이 신뢰야? 신뢰로서 구속력을 확보하는 건 딱딱한 법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법이지.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죠. 4번.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페널티를 주면 지켜야겠군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어디에 있냐? 잠깐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바젤 위원회. 얘가 국제기구지. 얘 국제기구야. 국제기구에서 결정을 내려.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를 지키지를 않아? 그러면 이런 식이지. 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 불이익이 있으니까 결정 지켜줘야겠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5번.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8%예요. 여기 밑줄 그어놨었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시장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맞는 얘기지. 그래서 틀린 건 3번. 3번, 4번 문제가 약간 좀 고약했을 것 같아요. 3번 문제 확인하러 갑시다.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바젤 1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그럴 리가 없어. 바젤 1 협약은 회사채를 뭐라고 일괄 100%로 계산하거든. 그러니까 바젤 1 협약에서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일이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BIS 비율도 낮아지지 않고 변함이 없을 겁니다. 1번 탈락. 2번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각국이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 최저 비율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유 있게라고 한다라 그랬거든. 어디? 여기 봐. 바젤 2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 있냐? 규제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까 야 너네 위험 가중 자산이 너무 많아 9%로 좀 해줘 너네는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 경직된 기준을 보완합니다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놓으면 되냐, 동일하다를 지우고 뭐라고 필요시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야 너네 8% 좀 위험한데 9%로 올려. 이런 식으로 경직성을 좀 지울 수 있어.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바젤 2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국채는 어떻게 되는데 0에서 150,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변할 수가 있지. 국채를 매각한 뒤 회사채에 투자를 한다면 BIS 비율이 항상 높아진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 예를 들면 위험도 100%짜리 국채, 위험도 20%짜리 국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전한 거 갖다 버리고 팔고 위험한 거 사오니까 BIS 비율은 낮아질 수도 있지. 이게 높아질 수도 있지만 낮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3번 탈락. 옆에다가 이렇게 고쳐놓읍시다.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3번 틀리지. 4번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위험 측정 방식이 있다. 바젤 2에서는 시장 위험도를 반영하기로 했거든. 근데 우리가 계산했을 땐 시장이 이렇게 위험해. 근데 쟤네 은행에서는 아니요 저희는 요 정도로 위험하다고 봅니다 라고 나름 자기들끼리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
어디가 있어? 바젤 2에서는 일단 체크.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해서 위험 가중치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해야 돼.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이렇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 신용 위험뿐만이 아니라 어디 있을까? 요쪽으로 오면 여기지.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 니들 방식 쓰고 싶으면 써. 대신에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우리가 살펴볼게. 감독할게. 라고 얘기해 주는 거니까. 4번. 시장 위험에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 은행이 선택해서 사용하는 신용 위험 측정 방식이 있다. 맞는 얘기지. 5번 바젤3 협약에 따르면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BIS 비율 규제 6%를 준수할 수가 있다. 꼭 그렇지는 않아. 왜? 위험 가중 자산 대비 보완 자본이 2%가 돼도 보완 자본이 2% 이하라도 누가 기본 자본의 비율이 높으면 기본 자본의 비율이 높으면 6% 넘을 수 있어. 왜냐고요? 앞으로 다시 넘어와. 여기야. 자기 자본은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이거든. 근데 바젤 3에서는 요게 빠져. 근데 보완 자본이 2% 이하야. 예를 들면 1%야? 그런데 우와, 이 은행은 처음부터 9% 갖고 시작했어.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은행은. 이렇게. 괜찮나요? 어차피 자기 자본은 기본 자본 더하기 보완 자원이니까. 그럼 옆에다가 요렇게 쓸까요? 기본 자본은 이름이 뭐였었어? 난 용어에 익숙해지지를 않더라고. 자기 자본이지. 죄송해요. 자기 자본은 기본 자본 더하기 보완 자본이니까. 보완 자본 낮아도 자기 자본이 높으면 BIS 규제에 준수할 수 있어. 꼭 얘가 2%일 필요는 없어. 극단적으로 보완 자본 0%, 기본 자본 6%만 돼도 바젤 3에선 합격이야. 그래서 틀린 이야기, 맞는 이야기는 4번. 4번 문제 보러 갈게요. 갑 은행이 어느 해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 가중 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으로 보유했을 때 바젤 2 협약에 따라 BIS 산출하여 공시했다. 회사채에 반영된 가중치는 50%. 그 외의 자본은 모두 무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회사채가 300억으로 계산됐어. 그러면 얘네는 실제는 얼마 가지고 있는 거야? 600억 가지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국채는 모르겠어. 0에서부터 120%까지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자, 살펴봅시다. 1번. 틀린 거 찾기죠? 여기 볼게요.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 바젤위원회가 바젤2에서는 얼마였었지? 8%. 8%를 넘는군. 계산해 봐야지. 얘는 지금 현재 자기자본, 보완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 해가지고 총 얼마 가지고 있어? 얘는 자기자본이 110억이야. 위에다가 쓸까? 갑은행의 자기자본은
세 가지 다 합치지. 50 더하기 20 더하기 40 해서 총 110억 가지고 있어. 다음 위험 가중 자산은 얼만데? 위험 가중 자산은 얼만데? 계산한 거 따졌더니 300, 400 합치면 얼마? 1000. BIS 비율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제 1000분의 11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11%. 이거 겁나 튼튼한 은행이네 이거. 8%를 상회합니다. 1번 맞는 얘기지. 2번 갑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아지겠군. 이거 회사채의 위험 가중이 50%일 때 300억이야. 그러면 20%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회사의 위험 가중 자산은 줄어드는 거지. 위험 가중 자산은 줄어드는 거야. 괜찮아? 600억, 원래 600억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회사채를. 그게 50% 계산돼서 300억이니까 600억에 20%면은 얼마야? 120억이 되는 거지. 600억이었었던 게 계산하면 300억이었었는데 그것을 다시 600억에 20% 하면은 262, 120억으로 계산되는 거니까 위험 가중 자산은 줄어드는 거지. 위험 가중 자산이 줄어든다라는 건 분모가 작아지는 건데, 분모가 작아지면 이가 커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을 겁니다. 맞지? 갑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치보다 낮았을 겁니다. 그렇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50% 계산을 했어. 근데 30%로 계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는 국채를 얼마 가지고 있는 거야? 1000억 가지고 있는 거야. 30%라고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다시 3번 읽어볼게요. 실제 규모가,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예를 들어 국채의 실제 규모를 1000억이라고 따졌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치보다 낮았을 겁니다. 그렇겠지. 다음 4번. 갑은행이 바젤 1 기준으로 신용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을 산출했다면 회사채는 600억이 됐을 겁니다. 100%로 계산할 거니까. 50%가 300억이면은 100%면은 600억이지. 50%가 300억이라면 바젤 1 때는 회사채가 100%니, 아이고야, 밑에다 써야지. 50%가 300억이라면 바젤 1 때에는 회사채가 100%라고 했으니까 100%면 얼마야? 600억이 됐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인 거겠지. 4번 맞아. 틀린 건 5번. 갑은행이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 자본을 10억 증액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분자가 커지는 거지. 분자가 커지는 거야. 바젤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바젤3 몇 퍼센트? 6%. 이렇게. 근데 얘네는 이미 11%인데요. 이렇게. 자기 자본을 증액하지 않아도 보완된 기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계산해야지. 정답은 5번. 다음 5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기억.
말랑말랑한 법이야. 그냥 권고하는 상황이고 의무는 부과하지만 페널티가 없어.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지켜. 시키지 않아도 시켜. 시키지 않아도 지켜. 위에다가 쓸까요? 기억. 페널티 없어도 준수해. 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 회원국이 아니어도 회원국이 아니어도 준수해. 그게 말랑말랑한 법이지. 정답은 5번. 바젤위원회 회원국이 아니어도 바젤 기준을 제도화해서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딱 5번. 6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나머지 다 맞는 얘기인데 앞으로 와서 심하면 국제금융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발을 들이다. C는 뭐라고 해석해 좋을까? 국제금융시장에 진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바젤위원회에 가입하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래서 정답은 3번 됐을까요? 일단 정지.